안녕하십니까. 대단한 부동산 꼰대 김학주입니다. 최근에 이제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아파트보다 조금 더 많이 올랐다라고 하는 기사입니다. 뭐 오피스텔 같은 경우 아무래도 취득세에서 주택보다 훨씬 더 유리하고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더라도 청약을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무주택으로 취급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오피스텔 실수요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많이 뛰었어요. 얼마나 뛰었는지 앞으로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다뤄봤고요. 두 번째로는 서울의 불장, 그러니까 분양시장이 좀 양분되고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난리가 아니에요. 세 자리 숫자, 보통 200대 1, 300대 1의 경쟁률이 나오는데 지방 같은 경우는 미달이 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 그리고 이런 지방의 미달 사태가 서울로 옮겨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과연 이게 사실인지, 이런 부분을 다뤄봤고요. 자, 우리 홍 부총리께서 관계장들을, 부동산 시장 관련된 관계장들을 모아놓고서 자화자찬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 세입자들은 전세가가 뛰어서 폭등해서 미치겠는데 이 전세가 우리 임대차 3법 때문에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서로 기뻐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과연 어떤 부분에 그럴지 우리는 이런 부분을 보면서 앞으로 어떤 대책, 부동산 대책을 우리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될지 이런 세 가지 내용을 다뤄봤으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을 해 주십시오. 자, 이제 첫 번째입니다. 1년 6개월 동안 오피스텔이 아파트보다 더 올랐다라고 하는 기사입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오피스텔보다 아파트보다 오피스텔이 더 많이 올랐다고 피부로 느끼시나요? 저도 그렇게까지 피부로 못 느끼는데 일단 통계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1년 6개월간 오피스텔의 평균 제곱미터당 평균 매매가가 오피스텔은 23%가 뛰었 반면에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6%가 뛰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피스텔이 23%가 뛰었는데 이 아파트는 16%가 뛰었다고 하니까 생각보다는 차이가 굉장히 컸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럼 이거는 아파트보다는 오피스텔 투자 가치가 더 이제부터 올라가는 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아파트는 6년 동안 굉장히 많이 뛰었죠. 근데 그거에 대비해서 오피스텔은 6년 동안 뛴 폭이 굉장히 작다라는 거죠. 요게 최근에 우리가 아파트를 사려고 해도 각종 규제 때문에 못 사잖아요. 아파트를 사면 죄인으로 돼가는 그런 풍조가 있다 보니까 다주택자들이 또 아파트를 구입을 못해요. 그런 풍선 효과로 오피스텔을 구입하는 수요가 많이 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자 가치하고는 상관없이 수요가 쏠림 현상이 좀 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서울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서울에 사시는 분들 오피스텔이 올랐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서울은 어떻게 되냐 따져봤더니 서울은 아파트가 6%가 뛰었어요. 그러니까 서울의 아파트는 평균적으로 좀 덜 뛰었네요.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근데 오피스텔은 24%가 뛰었네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봤을 땐 서울은 오피스텔이 더 많이 뛰고 아파트는 조금 더 적게 뛰었다. 이게 왜 이런 이유가 발생을 했냐라고 밑에 이제 기사에 나옵니다. 봤더니 1가구 2주택 이상의 늘어난 세부담, 그 다음에 각종 대출 규제로 인해서 주거용 오피스텔의 선풍적인 인기가 오피스텔 평균 매매가를 끌어올렸다. 이건 좀 약간 맞는 얘기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첫 번째가 이제 취득세에 있어서 오피스텔이 좀 유리해요. 우리가 다주택자들, 주택을 여러 채, 2주택을 사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8%고 3주택을 사게 되면 취득세가 기본 12% 이상대가 넘어가요. 근데 1주택자만 이제 4%인데 오피스텔은 몇 채를 사더라도 취득세가 4%대에 머물러요. 그러니까 취득세 부분에 있어가지고 빌라라든지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기가 굉장히 불편한 데 비해서 오피스텔은 자유롭다 보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약간 유리한 거고, 두 번째로는 이제 오피스텔 같은 경우가 이 청약에서 조금 자유로워요. 청약. 우리가 이제 워낙 지금 청약 대기자들이 많잖아요. 뭐 청약을 갖다가 신도시에서 30만 가구를 하겠다, 뭐 재개발을 통해서 뭐 10만 가구를 하겠다고 한다면 우리가 청약을 넣을 수 있는 가구 수가 40에서 50만 가구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청약이라고 하는 게 분양가 상한제가 걸려 있다 보니까 주변 시세 대비 최소 80%, 뭐 저렴한 것들, 아파트가 굉장히 비싼 지역은 주변 시세 대비 60%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노또죠, 노또. 그러다 보니까 이 청약을 받으려면 무주택을 내가 유지를 해야 되고, 그러려면 집을 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주택세에 포함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청약에서는 자유롭네. 근데 전세 살긴 싫어. 이런 사람들이 주거용 오피스텔, 그러니까 조금 약간 거주할 수 있는 오피스텔을 조금 수요가 몰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오피스텔 하면요, 도심에, 제가 항상 도심에 원룸에서 1.5룸 쪽에 오피스텔 투자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최근에는 좀 바뀌고 있어요. 도심이 아니더라도 방 2개에서 방 4개짜리의 어떤 좀 약간 넓은 그런 주거용 오피스텔의 인기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실거주용으로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흐름을 여러분들이 좀 캐치를 해야지 오피스텔 투자할 때도 조금 더 유리하게 먼저 선점할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자, 두 번째로는 서울은 불장, 지방은 미달, 두 얼굴의 분양시장. 그러니까 서울은 이 분양시장이 불이 났어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고, 지방은 미달되고, 이 두 얼굴의 분양시장이 생겨났다는 거죠. 우리가 지역별 상반기 청약 물량을 보면 전국적으로 5만 8천 가구에서 6만 9천 가구니까 2020년에 5만 8천이었는데 2021년에 6만 9천, 만 가구 이상이 늘었어요. 분양시장이. 그러다 보니까 청약 물량이.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물량이 많은 것 같은데 수도권하고 5대 광역시는 굉장히 물량이 줄었어요. 3만에서 2만 가구로, 5대 광역시도 15,000에서 12,000 가구로 줄었는데 기타 지방, 수요가 많지 않은 기타 지방은 14,000 가구에서 3만 가구로 늘다 보니까 우리가 이번에 전국적으로 늘어난 물량 대부분이 기타 지방 쪽으로 물량이 몰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1순위 경쟁률이 세종이나 서울시 같이 세종이 183%가 나왔다고 하는 거는 세울은 주택 공급률이 110%가 됩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많지 않은 지역이에요. 근데 뭐 국회가 세종으로 이전하네 어쩌네 막 이런 호재가 있다 보니까 이 청약 순위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야, 이게 아무리 주택 공급률이 높더라도 호재가 있는 지역은 뛰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서울은 114%, 서울은 아무래도 물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청약 경쟁률이 계속 높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광역시들은 굉장히 경쟁률이 높은 반면에 우리가 이제 대구부터 시작한 지역들이 굉장히 경쟁률이 낮아요. 이렇게 뭐 6대1, 4대1, 8대1의 경쟁률이 나온다고 하는 거는 경쟁률이 높은 지역은 높겠지만 미달이 나오는 지역도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약 경쟁률이 한 자리인 지역은 미달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청약 경쟁률이 이렇게 양극화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왜 이런 양극화가 벌어졌을까라고 본다고 한다면, 일단은 이 기사에서 미분양 단지가 나오는 지역을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강원도 철원군 갈마릅, 여기가 청약 한 사람이 없었고, 음성군 강곡면, 충북에 강곡 포근이도 역시 0.02대 1이 나왔다는 거고, 충남 서산시 음악면도 역시 동서산영 무의 다음이 0.02대 1이 나온 게 대표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어보시면은 왜 미분양이 나온지 이해가 되지 않으세요? 저는 갈마릅을 가본 적도 없고, 강곡면은 예전에 토지를 거래하러 많이 갔었어요. 허허벌판이 조금 더 많은 지역인 거고, 음암면 같은 경우도 저도 역시 아직 가보진 못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청약에 관심 없는 분들, 토지의 부동산 시장에 관심 없는 분들 아예 못 들어본 지역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 대구에서도 이상 기류가 감지됐다. 최근에 대구 수성구 쪽에 또는 대구경선 용계역 쪽이 미분양이 났다. 1순위에서 미달이 났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대구 같은 경우는요, 유일하게 광역시들 중에서도 입주 물량이 수요 대비 더 많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한 2배 정도 공급 물량이, 입주 물량이 많다. 그러다 보니까 대구 같은 경우는 전세가도 좀 떨어지고 있고 집이 좀 남아도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구를 보면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아무리 이렇게 인플레가 심한 시대에서도 야, 이게 물량이 많으면 집값을 잡을 수가 있구나. 그 상황을 대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구처럼 물량을 많이 공급하면 대구는 다른 광역시에 비해서 집값 상승률이 5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물량을 많이 주면 이 물량에는 장사가 없다. 그러니까 저희가 앞으로 만들어진 정책은 물량으로 앞으로 생길 수밖에 없다. 물량 공급을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유일하게 집값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입주 물량, 공급 물량을 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대구에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 간 공급 불균형도 영향을 미쳤다. 그러니까 지역 간 공급 불균형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도권하고 우리 5대 광역시가 물량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수도권하고 5대 광역시는 물량이 많이 필요한데 공급량이 각각 12.5%, 17.3%가 감소했어요. 근데 기타 지방은 무려 122.4%가 증가했어요. 우리가 20 몇 프로가 증가한 게 아니고 2배 이상이 뛴 거예요. 기타 지방은.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급이 필요한 수도권과 대도시 물량은 줄고 상대적으로 수요가 적은 지방의 물량이 집중됐다. 그러니까 통계 착시화가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2020년 대비 21년 물량이 만 가구 이상의 청약 물량이 늘었어요. 그래서 집값이 이렇게 공급이 충분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필요한 수도권은 물량이 대도시나 수도권은 물량이 줄고 오히려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은 작은 지방 쪽으로 물량이 쏠리다 보니까 이런 통계의 어떤 착시 현상이 벌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국토부 장관도 이런 집값 불안이 이어진 원인으로 정부의 공급 대책이 수요층의 대다수가 원하는 입지를 충족하지 못한 미스매칭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인정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반기에도 서울과 지방 간 양극화가 더 심해질 거고, 집값은 뛰겠지만 거래량이 급감해서 이런 통계 왜곡에 의해서 물량은 많은데 왜 자꾸 우리 지역은 집값이 뛰지? 이거는 필요한 지역에 물량이 공급되지 않고
필요 없는 지역 위주로 물량이 공급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런 기사가 앞으로 많이 나올 거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은 반드시 알고 지나가셔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홍 부총리 임대차법 효과 자화자찬하고 있다. 1년 후가 더 걱정이라고 하는 기사. 누가 1년 후 걱정할까요? 홍 부총리가 걱정할까요? 아닙니다. 세입자들이 걱정한다는 거죠. 자, 주택임대차 3법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신고제 시행 1년이 되어 가지만 여전히 전세 시장은 불안하다. 자, 정부는 임대차 3법의 시장 영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오히려 시장에서는 임대차 3법이 시장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지적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21일 우리 부총리가 주재하는 서울청사에서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 회의,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회의겠죠. 어떤 정책을 결정하고 앞으로 진행해야 되는 걸 예측하는 거니까. 자, 임대차 3법의 도입으로 서울 아파트 임차인 다수가 제도 시장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라고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이런 얘기를 했냐 봤더니 서울 100대 아파트의 임대차 갱신율이 77.7%를 나타냈대요. 그러니까 이 3법 시행 전에는 임대차 갱신율이 1년 평균 57.2%를 기록했으니까 엄청 많이 늘은 거죠. 이게 57%에서 77%로 임대차 갱신율이 늘었어. 왜? 2년 살던 거를 2 플러스 2년으로 늘려주다 보니까 갱신율은 굉장히 늘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약 20% 정도가 2년을 더 살게 됐는데 이 중에서 10% 절반 정도는 본인들이 살고 싶어서 산 게 아니에요.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 없이 이사를 못 간 거죠. 왜 그러냐? 2년 살고 나서 1년 살고 나서 이사를 가려고 봤더니 전세가가 1억에서 3억 정도가 뛰어 있어요. 이사 가려고 하는 지역이.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그냥 2년을 더 살아야지 안 살면은 1억에서 3억을 전세를 올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를 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분들이 2년을 더 살기 때문에 이 홍 장관 얘기대로 마음 편하냐? 그렇지가 않아요. 2년 더 사는데 2년 더 살고 난 후에는 전세가를 2억에서 4억 정도 더 올려줘야 돼요. 이거를 어디서? 결국 대출을 더 받아서 올려주든가 아니면 월세를 더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분들이 2년 동안 사는데 마음 편하겠냐고요. 불안해 죽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본인들은 수치상으로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가, 안심하고 우리가 잘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이 지금 갱신했던 이 77% 이 사람들 있잖아요. 이분들 지금 얼마나 불안한지 아세요? 앞으로 전세가를 얼마나 올려야 될지 모르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현실을 모른다는 지적,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임대차 3법이 지금 전월세 시장을 왜곡시켜요. 77%가 그냥 갱신했다고 해서 안심하면 안 된다는 거죠. 신규 계약과 계약갱신 때문에 매물 1억 원 차이가 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거죠. 자, 집주인이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대신에 집을 비우는 세입자한테 이사 비용과 중개 수수료를 부담한대요. 그럼 이사 비용하고 중개 수수료 따진다면 한 500만 원 정도를 집주인이 내준다는 얘기예요. 이게 왜 이걸 내줄까? 봤더니 계약갱신을 하잖아요. 그럼 내가 전세를 5억 올릴 수가 있어요. 이 정도를 못 올리면은 이렇게 돈 안 주거든요. 그러니까 집주인들이 이렇게 5억 가지고 내가 다른 거에다 투자하든 뭘 할 수가 있다 보니까 뭐 300만 원이든 500만 원 줘도 안 아까운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 바로 임대차 3법 때문에 그래요. 물량은 부족한데. 그러니까 물량이 굉장히 많을 때 이거를 했어야 되는데 물량이 서울이나 수도권은 물량이 굉장히 적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법을 만들다 보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를 스스로들이 좀 아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가가 엄청나게 뛰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임대차 3법이 정부의 실거주 강화 대책과 맞물리면서 전세량을 더욱더 부추기고 있어요. 뭐 하면 다 실거주 해야 돼요. 세를 놓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차 물건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임대차 보호법으로 계약이 늘면서 전세 풍기 현상이 극대화되고 있기 때문에 올 하반기에 전세가 얼마나 뛰는지 한번 이 관계된 분들이 한번 보세요. 보시고 뭔가 대책을 좀 만들어 주세요. 시민들은 너무 불안하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약간 현실을 조금 좀 잘 돌아다니면서 현실을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거로 판단이 됩니다. 자, 저희 기사 3개를 정리했어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기사는 제가 꼭 매일매일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기사를 받아보실 분들은 구독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 해주시고요. 자, 좋아요 버튼도 같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